프랑스와즈 사강 길모퉁이 카페. 프랑스와즈 사강,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사강을 필명으로 삼았다. 19세에 발표한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그녀는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문학비평상을 받았다. 그 뒤 어떤 미소, 한 달 후, 1년 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신기한 구름, 뜨거운 연애, 길모퉁이 카페, 독약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냉정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인간의 고독과 사랑의 본질을 그려낸 사강의 작품들은 자유로운 감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자유분방한 생활로 유명했던 그녀는 2번의 결혼과 이혼, 도박, 자동차 경주, 약물 중독 등으로 사강 스캔들이라는 말을 낳았다. 50대에는 마약 혐의로 법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격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2004년 사강이 병환으로 별세하자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가장 훌륭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작가 중 한 사람을 잃었다며 애도했다. 길모퉁이 카페는 1975년에 처음 출간됐다가 2004년 프랑스와즈 사강의 사망 후 2009년에 다시 출간됐다. 사강의 장편 소설은 20편 정도 발표된 반면 단편집은 4권에 불과한데 그중 한 권이 바로 길모퉁이 카페다. 프랑스와즈 사강에 대해 덧붙일 말이 있을까?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국내에서도 슬픔이 안녕으로 유명하니 말이다. 다만 그가 선호하는 테마가 사랑이며 주로 삶에 대한 환멸을 느낀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을 주인공으로 삼고 가볍고도 시니컬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 결별을 테마로 한 19편의 단편을 모은 길모퉁이 카페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불치병에 걸린 남자 이야기, 누워있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못 잊고 괴로워하던 저녁,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얻으려는 여자 이야기, 어느 저녁,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가는 여자의 이야기, 왼쪽 속눈썹 등에도 이별을 앞둔 혹은 이미 이별을 경험한 남녀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가 묘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70년대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벌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단편들도 있다. 때로는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하는 호스트들의 70년대 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지골로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가장의 이야기, 개같은 밤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아련함이 배어있다. 사강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머가 넘치는 작품도 있다. 그 중에도 낚시 시합이나 개같은 밤은 우화를 읽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다른 단편들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편들도 눈에 띈다. 이탈리아의 하늘에서는 사강이 실제로 속해 있었던 사교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진실함이나 진지함과는 거리가 있는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대해 작가가 느끼는 씁쓸함이 녹아있는 듯하다. 또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는다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 깃들어 있는 단편들도 많다. 장편소설이나 에세이로만 사강을 접했던 독자들에게 이 단편집은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를 무대로 삼은 19편의 글을 읽은 뒤 유럽 여행을 마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개같은 밤. 지메네 스트르시는 샤발의 그림을 몹시 닮았다. 거대한 몸집에 멍한 표정, 그래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12월 초 지메네 스트르시는 마음 여린 행인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날 정도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걱정은 다가오는 명절이었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독 올해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선물이라면 환장하는 아내와 빈둥대는 아들 녀석 샤를, 칼립소를 멋들어지게 추는 딸 오기스타를 위해 파티를 할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일푼.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었다. 월급 인상이나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의 새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의 어두운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방법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주범은 바로 도박이었다. 초록색 양탄자 위에 금화가 굴러다니는 평범한 게임도 아니었고, 초록색 들판 위를 말들이 숨가쁘게 뛰어가는 게임도 아니었다. 프랑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게임은 17구의 한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지미네스트르 씨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곳에 들러서 레드 마티니를 한 잔씩 걸치곤 했다. 게임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것으로 1000프랑짜리 지폐들이 오갔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만 빼면 단골들은 모두 이 게임에 몰입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소개한 이 게임은 무척 흥미진진해서 금세 일종의 클럽이 형성되었다. 아주 폐쇄적인 이 클럽은 카페 뒤쪽 홀에 모였다. 신이 난 카페 주인은 홀에 있던 작은 당구대까지 치워버렸다. 결론은 지메네스트르 씨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지? 식탁에 둘러앉아 아주 자세하게 암시까지 했는데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로 한 핸드백과 스쿠터, 벤을 사려면 누구한테 돈을 꺼야 하지? 날은 하루 이틀 흘러갔고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벌써부터 기쁨의 빛이 반짝거렸으며 눈송이들은 즐겁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지메네스트르 씨의 얼굴은 누렇게 떠갔다. 그는 덜컥 병이라도 걸렸으면 했지만 그럴 리 없었다. 24일 아침 지메네스트르 씨는 집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가족들은 그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집안을 매일 뒤져봤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중한 꾸러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딱 맞춰서 추려고 감추나 보군. 약간 뽀르퉁해진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리에 나선 지메네스트르 씨는 목도리를 얼굴 주위로 3번 둘렀다. 그렇게 하고 보니 무장 강도라도 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생각은 이내 쫓아버렸다. 그는 곰처럼 느릿느릿 걷다가 벤치 위에 덜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눈이 쌓여 그는 빙산으로 변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을 담배 파이프, 가죽 가방, 빨간 넥타이를 생각하니 더욱 침통해졌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행인들이 손가락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깡충깡충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갔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남자들이었다. 그때 리무진 한 대가 지메네스트르 씨 근처에 멈춰섰다. 그리고 꿈에서나 볼 듯한 멋진 여자가 스피치 2마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평소 여자를 좋아했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그러나 아무런 사심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이 그들에게 향하는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났다. 무릎에 수북히 쌓인 눈덩이를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를 질렀다. 모자에서 눈이 눈과 목으로 흘러들어가 바람에 꽉 막힌 소리가 났다. 동물보호소로. 동물보호소는 기운 빠진 개나 흥분해서 겁을 주는 개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울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종과 색을 잘 알 수 없지만 눈이 선한 개를 골랐다. 핸드백, 벤, 스쿠터를 대신하려면 지독하게 선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개를 골라 그 자리에서 메도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줄에 묶어서 거리로 나섰다. 메도르의 기쁨은 곧장 흥분으로 변했고 그것은 개의 기운에 놀란 지메네스트르 씨에게도 전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수백 미터를 큰 걸음으로 끌려가 어떤 행인과 마주쳤다. 행인은 망할 놈의 개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다. 수상 스키를 타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줄을 놓아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메도르는 멍멍거리며 깡충깡충 새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눈이 잔뜩 묻은 누렇고 더러운 개를 바라보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누군가 개를 쳐다봐 준 게 한참 되었겠구나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지메네스트르 씨의 파란 눈이 메도르의 갈색 눈에 풍덩 빠져버렸다.
주인과 개는 아주 잠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메도르가 먼저 움직였다. 개가 출발하자 달리기가 계속되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메도르 옆에 있던 짧은 다리 개가 떠올랐다. 자고로 개는 통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빈약한 그 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터였다. 집으로 향하는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 그대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카페에 잠시 들러서 그러고 석잔을 마셨다. 메도르는 친절한 여주인이 건네준 설탕 3조각을 먹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외투도 없이 가여운 짐승 같으니라고. 숨이 찬 지메네스트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탕 때문에 메도르는 한층 기운이 펄펄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유령 같은 남자였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문을 열자 메도르는 쏜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지메네스트르 씨는 피곤하다고 훌쩍대며 아내의 품에 안겼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의 가슴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메도르 때문이야. 지메네스트르 씨는 나무님을 짜내어 말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목이 메었다. 오늘 12월 24일 맞지? 따뜻한 온기와 안락한 덕분에 정신을 차린 지메네스트르 씨가 외쳤다. 크리스마스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에서 나오자 그가 다시 말했다. 가족 모두에게 주는 거야. 메도르가 선물이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파이프를 물었다.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파이프를 두고 지메네스트르 씨는 고생 참 많이 했지 하고 말하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다리를 이불로 덮고 공격을 기다렸다. 파랗게 질린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그의 뒤를 거의 바로 따라 들어왔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속으로 무서울 정도로 파랗게 질렸군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호 자세였다. 몸을 이불 밑에 완전히 숨기려 한 것이다. 이불 너머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과 파이프 담배 연기만 솟아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저 개 뭐예요? 부비에 대해 폴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비에 대해 폴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화가 더 끌어올랐다. 당신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 딸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당신 자식들은 겨우 저런 못생긴 개나 안겨준다고? 마침 메도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메네스트르 씨 침대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곁에 가까이 다가와 누워 머리를 지메네스트르 씨 머리 위에 살포시 얹었다. 새 주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이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군. 이 개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건 확실해? 부인이 물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면 광견병 환자가 둘이구먼. 끔찍한 답변에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방을 나가고 말았다. 메도르는 주인을 활더니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정 미사를 보러 가버렸다. 약간 몸이 불편해진 그는 1시 15분 전에 메도르를 잠깐 산책시키기로 했다. 커다란 목도리를 하고 천천히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메도르는 지나는 대문이란 대문은 모조리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성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허서였다. 결국 문 바깥에서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맞으며 기다렸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성가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메도르가 줄을 하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지메네스트르 씨는 주저앉아 줄을 발에 묶었다. 감정이 이미 상해버린 지메네스트르 씨의 정신을 추위가 조금씩 멍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성당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성당에서 배고픈 신자들이 서둘러 쏟아져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일어나 끈을 풀기도 전에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와, 예쁜 강아지다. 아, 불쌍한 아저씨. 기다려. 장클로드. 그 다음 순간
멍한 지메네스트르 씨 무릎에 5프랑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를 측은하게 여긴 장클로드라는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더 지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계속 더듬거렸다.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 것이지? 성당 오른쪽 출구로 나온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지메네스트르 씨와 메도르에게 돈을 지어주었다. 하얗게 눈을 막고 입을 해벌린 지메네스트르 씨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왼쪽 출구로 성당을 나선 지메네스트르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메네스트르 씨도 뒤이어 집에 돌아와 오후에는 장난을 쳤던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는 아주 즐거웠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칠면조 요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은 메도르와 나란히 누웠고 둘은 함께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길모퉁이 카페. 참 이상하군. 정직한 의사의 진로소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생각했다. 이 보잘것없는 부르주아 층계를 똑바로 내려가다니, 상상할 수 없던 예고된 죽음을 향해 똑바로 내려가다니.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발은 여자의 발 사이에서 능숙하게 스텝을 밟던 발이나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던 맨발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똑같은 발이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 의사의 진료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일종의 혐오와 공포, 놀라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죽음이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마르크는 죽을 수 없었다. 그의 사진에 머문 의사의 시선과 그 사이에는 뭔가 혼란스럽고 추상적인 것이 있었다. 거기에는 과장되고 창백한, 푸르스름하고 멍청한 간격이 있었다. 진료 시간에 늦어 심장 상태까지 걱정하면서 헐떡대며 계단을 올라가던 마르크와 똑같은 계단을 시체처럼 차분하게 앞으로의 운명을 의식하고 동시에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려오는 마르크 사이에 단 30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냉정하고 유감스러우면서도 정중한, 냉정해서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진 의사 앞에서 보낸 30분. 3개월 남았습니다. 팬은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마르크의 죽음을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그런 마르크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피부가 다 벗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솔직히 말하도록 애를 썼다. 유럽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드물었다. 그는 부인과 별거 중이라며 부모님은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분들이고 실수로 낳은 아이들은 법적으로 그의 자식이 아니라고 일일이 의사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자세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하게 말한 덕분에 의사에게 단호한 판결을 언도받았는지 모른다. 어쨌든 아무리 극적인 살해일지라도 의사들도 못난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실제로 마르크는 못난 남자였다. 하늘이 도와 암도 걸릴 자리에 걸렸다. 결장, 피부 등 아주 조그만 부위에 생기는 보잘것없는 암도 있지 않은가? 마르크의 암은 고귀한 사람들만 걸리는 암이다. 그는 전형적인 암 환자 사례로 석 달 뒤 폐암으로 사망할 예정이다. 마르크는 작게 웃었다. 자기가 젊고 즐겁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끔찍한 웃음을 지었다. 대장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웃었다. 그랬다면 말하기 더 어렵고 복잡했을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어린 시절의 설사와 이국의 병들을 연상시키는 그 바보 같은 신체 기관을 어떤 운유법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처음으로 그가 사과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어찌어찌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평소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또는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 만나야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는 다 거짓이었다. 처음으로 감수성이라는 나약한 전선이나 허영이라는 강한 전선 뒤로
후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죽음을 표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마지막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데 갑자기 삶이 현관에 나타났다. 마르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바깥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마르크는 이미 환자들, 위로하는 친구들, 생각에 잠긴 의사들이 가득 찬 어두운 방 안에서 떨고 있는 그를 상상했다. 태양은 이미 해바라기, 커다란 후회가 되었다. 바로 그때 마르크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도로 뛰쳐나가 대로와 행인들,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기머거리의 장님이라도 됐냐. 길가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길모퉁이 카페로 향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의 주의를 끌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카페였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는 그 영원히 석 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습고 더럽고 하찮고 멜로드라마 같다고 느꼈다. 그가 놀란 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이런 일이 닥치면 여자들은 엄마에게 달려가고 남자들은 아내에게 달려가고 허언증 환자는 자신의 운명에게 달려가는 법이다. 그런데 마르크는 아무에게도 달려가지 않았다. 그가 간 곳은 포마이카, 종업원, 맥주가 있는 전형적인 카페였다. 마르크는 바에 허리를 기대고 섰다. 그리고 나무나 대리석 난간에 그렇게 기댈 때면 밀려왔던 위안을 느꼈다.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마르크에게는 그것이 선물 같았다. 그가 부르자 제비 갈매기처럼 날래게 다가온 종업원에게 그는 우선 페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왜 페르노를 주문했는지 도통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니스 향이 해변, 여자들의 몸, 조개, 해초, 생선 수프, 멋지게 성공시킨 자유용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향이 말하자면 삶의 채취가 되었다는 것을 잔디, 나무, 폭풍우, 바람이 부는 긴 오솔길을 떠올릴 칼바도스를 주문할 수 있었다. 머릿결, 어머니의 젖가슴, 어릴 때 그들의 방에서 맡았던 습한 나무향을 떠올리려면 보리 시럽을 주문하면 될 터였다. 또 그의 술잔에 샤넬 넘버 5, 팜프드 로샤스, 방베르드를 채워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그 여자, 이네스였던가? 그 여자의 겔랑 향수 때문에 흘린 그의 눈물도 파리의 거리, 향수, 열기가 갖는 힘은 대단했다.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의 친구이자 그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마르크는 후회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로, 한 침대에서 다른 침대로, 한 열정에서 다른 열정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어영부영. 그러나 진심으로 쓸려다녔다. 그리고 늘 온몸이 부딪히고 찢겨나갔다. 그래도 무감각해지는 법은 없었다. 회의적으로 변할 때가 많았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는 더 많았다. 늘 같은 고깃배를 쫓아가면서 한 번도 지치지 않는 늙은 갈매기처럼 그는 날갯짓을 했다. 그는 그렇다. 무엇에든 덤비는 정말 바보였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일도 없었다. 그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일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한 자신의 상황, 초췌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비틀거리며 주사만 기다리는 자신을 만들지 않으려면 미래를 앞당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건 안 된다. 폐하려 해보겠지만 그럴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멋지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마르크, 다정한 마르크가 되었다. 그는 잔을 손에 들고 일어나 웨이터를 향해 조금은 우스워 보이게 큰 동작을 해보였다. 여러분,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카페 대화들이 단숨에 멈췄다. 손님 8명, 그리고 연인인 2 종업원까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여러분, 제가 한 잔 돌리고 싶습니다. 생콜로 경마장에서 오늘 1등을 했거든요. 방금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놀라는 듯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카페 안에 있던 10명. 마지막 목격자들이 그를 돌아보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르크는 그들과 건강을 빌며 그의 건강도 포함해서 술을 마셨고 약속한 대로 계산을 한 다음 진료소 앞에 주차해둔 차에 올라탔다. 아직은 건강한 상태였던 마르크는 마치 우연인 듯 망트라졸리에 이르기 전에 플라타너스에 돌진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다.